자, 2018년 4월 17일 소방직 한국사 보건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 사료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신식군대를 도입을 시켰던 개화파의 수장을 우리가 이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라고 봤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때 이제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게 되고요. 잠시 피신을 했던 그 틈에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면서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전개되었던 상황이 뭐가 있냐면, 도망갔던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 청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의 군사가 들어오는데, 이때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군사 고문이 바로 위안스카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단발령 시행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반발령 때문에 유생들이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본과 한성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84년입니다. 4번은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하였다. 청나라랑 일본이 양국 군대가 철수한 것도 역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맺어지는 텐진조약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역시 1884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하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시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양반전. 이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걸 이제 찾으면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계층이 분홍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바쁘시니까 흔히 말하면 좋은 유적지라든지 또는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곧 한 달 뒤에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흔히 말하면 해외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 있는 여행부터 다니시겠죠. 여유가 생기면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조선의 분홍층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생각할 틈도 없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화가, 서민 문화가 첫 번째가 사설시조가 있고요. 사설시조. 그 다음이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또 그림, 민화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리, 그 다음 탈춤 또는 탈놀이.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대표적인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하면 지금 2번하고 3번 조선 후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민 문화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림 화풍이 진경상수한데요. 조선 전기는 산수하고 조선 후기는 진경산수화예요. 산수화랑 진경산수화의 차이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수화는 여기서도 제가 그릴 수 있는 거고, 진경산수화는 꼭 밖에 나가서 그려야 돼요. 진경,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화가 정선에 인왕제색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강전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지금 각각의 이 사건들의 여러분 왕들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이 아니지, 왕들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바로 조선 선조 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선조 때 이조전랑이라는 이 자리 때문에, 이조전랑직이라는 자리 때문에, 네, 붕당이 처음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붕당이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동인이 있고요. 서인이 있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적합하다. 김효원은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고요. 여기는 심의겸이가 적합하다 해서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이 김효원이가 채택이 되면서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습니다. 붕당이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동인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관직에서 물러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방에 가서 대동계라고 하는 사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동계라는 사조직에서 군사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안 그래도 권력을 못 잡은 서인에서 동인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군사 훈련을 하는 정여립을 너 그거 역모를 하려고 지금 사병 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걸로, 이걸 흔히 말하면 뭐 진짠지 음모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 어쨌든 동인 측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이거를 흔히 말하면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서인의 대표였던 정철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도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철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동인 측이 또 갈라집니다. 하나는 남인과 하나는 북인인데, 남인과 북인은 여기는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두고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정여립하면 여기는 선조 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정여립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인조반정은 여러분 인조 반정이니까 여러분 인조죠. 여기 보세요.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여기 처리 문제, 아니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두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은 붕당이 어디냐면 광해군을 지지를 했던 북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는 서인 측이 인조 반정을 도모를 하면서 인조를 왕위에 올리게 돼요.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은 인조 때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예송 논쟁이죠.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일어난 겁니다. 예송 논쟁. 이거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종 앞에 등장하는 왕이 여러분 효종이에요. 효종. 그런데 이제 이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효종의 장례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는 흔히 첫째 아들이 죽으면 몇 년? 3년.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런데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닌데 왕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예송 논쟁은 남인하고 서인이 두 개가 이제 마찰을 하는데, 1차 예송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예송 논쟁이 있어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효종이 죽었을 때입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남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종이 첫째 아들은 아니나 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는 3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인은 아무리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일반 4대 부가의 예법에 따라서 여기는 1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누가 채택이 되냐면 여기는 서인이 채택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양반집대로 첫째가 아니니까 1년을 해야 된다. 2차 예송은 누구냐면 효종의 효종의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당시 조선시대는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이고요. 첫째 며느리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럼 여기가 1년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9개월이 채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남인에서는 이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년을 채택을 하고요. 서인은 9개월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채택이 되느냐? 바로 요게 채택이 되죠. 이게 바로 현종 때 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갑술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술한국은 숙종 때입니다. 숙종의 키워드가 환국이에요. 환국. 이때 이제 환국은 여러분 경신환국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환국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갑술환국. 요렇게 환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경신환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숙종에 지금 환국이라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집권당이 급격하게 교체를 하는 걸 우리가 환국이라 그래요. 집권당의 급격한 교체. 경신환국은 숙종 때 맨 마지막까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 어디냐면 남인이거든요. 남인. 근데 이제 남인 때 이제 경신환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허적. 그래서 키워드는 허적의 기름 천막 사건이에요. 기름 천막 사건. 이 허적이 있는데 허적이 뭘 하냐면 자기 집안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없이 그때 당시 비가 오는데 막아주던 천막이 기름을 잔뜩 먹인 천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 이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 기름 천막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숙종이 궁궐에 있다가 밖을 보니 비가 와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허적대감의 집에 잔치가 있다는데 기름 천막을 하나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미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숙종이 화가 확 난 거죠. 내가 너무 남인한테 힘을 실어줬구나. 그래서 이 경신한국의 결과는 남인이 내려오고요. 서인이 올라가게 되는 게 경신한국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기사한국은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예요. 세자 책봉 문제. 이 장희빈은 남인 측에서 적극 밀어줬던 여인이에요. 남인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니까 남인은 찬성을 할 거고 서인은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세자가 숙종의 첫 아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딸도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자를 얼마나 숙종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인이 반대를 하니까 숙종의 눈밖에 또 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인이 내려오고요. 남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는 거죠. 갑술한국은 폐서인 복위 사건입니다. 쫓겨났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등극을 시킬 때 반대했던 남인이 다시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요게 이제 숙종 때 환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황국의 숙종, 예송의 현종, 그리고 인조 반정, 그리고 정렬인 모반 사건의 선종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왕 순서를 모르면 이것도 역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딱까지 조선시대 왕하고 고려시대 왕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문제 4번 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을 한 것은 자, 지금 1번에 보면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장수왕이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성으로 딱 천도를 하자 낮에 동맹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아까 신라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눌지왕입니다. 눌지왕. 눌지왕이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그런데 뒤에 지금 나오는 지중왕은 여러분 22대 왕이거든요. 신라의 왕은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17대 내물왕, 19대 눌지왕, 요거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22, 23, 24, 25, 26, 27, 28, 29, 30 딱 요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냐면 22부터 여러분 지법진이에요. 지석진 말고 지법진 이렇게 외우세요. 지법진이고요. 25대가 여기가 이제 지중왕이고요.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그리고 여기가 진흥왕이고요. 25대가 누구냐면 정말 진지하지 못해서 잘린 왕이에요. 이름이 진지왕이에요. 진지왕. 실제로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폐위된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왕이 선덕여왕의 아버지였던 진평왕이고요. 근데 27부터는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이고요. 선덕여왕 여동생이 진덕여왕이고요. 그 뒤에가 이제 성골이 끝나서 김춘추였던 태종 무열왕이 나오고요. 무열왕 뒤에 삼국 통일을 했던 문무왕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 19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계속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장수왕의 평양천도 하면 낮에 동맹을 맺었던 눌지왕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지중왕은 22대 왕이니까 지중왕이 훨씬 더 장수왕보다 더 뒤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성왕. 성왕하고 같은 시기에 때 있었던 또 분은 진흥왕이죠. 그죠? 성왕이 진흥왕에게 한강을 같이 점령을 차지해서 반을 나누자라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왕이 사비천도를 먼저 하고요. 남부여로 국호를 바꾼 뒤에
진흥왕하고 같이 한강을 차지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한강을 진흥왕이 다 차지를 하고 그리고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순서는 1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자,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료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밑줄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어 마치 한 물건과 같다. 여기 위에다가 이기일원론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기일원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동서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가면 집권하고 있는 훈구파 세력하고 그리고 집권하지 않는 이 살인파 세력하고 여러 가지 사화를 거쳐서 막 다투게 돼요. 막 다투다가 최종 위너가 살인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살인파가 16세기가 되면 이기론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또 다투게 돼요. 이기론이 뭐냐면 하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학파고요. 하나는 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학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주기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자, 주기론은 여기는 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리론은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는 여러분 제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기는 육체예요. 리가 마음이에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은 몸뚱아리가 더 중요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는 아무리 인간의 내면이 그래도 사람의 육체도 중요하다고 봐. 아무리 육체가 멀끔해도 속이 썩을 대로 썩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갈라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16세기에 이기론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서경덕이고요. 이 서경덕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이입니다. 그리고 주리론을 전파했던 분이 이언적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분이 이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이는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우리가 기호학파라고 하고요. 이황은 영남학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이가 주장을 했던 거는 지금 사료에 있는 것처럼 이와 기는 서로 뗄 수 없다. 한 물건과 같다. 그래서 여기는 이기일원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 관계에 있지만 서로 관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기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기호발설이라고도 해요. 자, 만들었던 이제 저서가 있어요. 책이. 하나는 성학 10도가 있고 하나는 성학 집요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황이 1,000원짜리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10이 들어가서 여기는 성학 10도, 여기는 성학 집요. 특히 성학 집요 같은 경우에는 왕이 성현에 이르는 길에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된다. 왕이 성현, 여기는 흔히 말하면 그 학문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분, 왕이 여기에 이르는 길에는 훌륭한 신하가 옆에서 흔히 말하면 보필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게 성학 집요고요. 성학 10도는 왕은 스스로 성학을 깨우쳐서 성현에 이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나오는 거는 이이와 관련 있는 거고요. 이이와 관련된 걸 찾으면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에 동호문답, 수미법, 만원봉사를 저술을 했고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가 이의가 되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이황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황과.
자, 6번에 고조선은 청동기 시기에 등장을 했다. 이 시대 유물하면 청동기 하니까 반달독화라고 당연히 탁자식 고인돌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헌병대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 경찰들로 바꾸었다가 하나, 헌병대 폐지하고 일반 경찰로 바꾸었을 시기는 1920년대 문화통치고요. 문화통치 때 찾으면 신문은 있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만들어졌으나 뭐 하라고요? 검열하고 삭제를 미리미리 검사를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에 기미독립선언서, 이게 바로 3.1운동이죠. 3.1운동. 그 다음에 2번이 창씨개명하고 강제노동은 1930년대 한 거고요. 그리고 3번의 헌병경찰통치는 1910년도입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삼국유사와 제왕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삼국유사는 제가 아까 충렬왕 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왕후기는 충렬왕 1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본말체라고 그래서 5권 2책 9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삼국유사입니다. 5권 2책 9편. 자, 여기에서 책 권수는 여러분 뭐라고 제가 그러던 거예요? 이거라 그랬죠. 이건 권수예요. 상권하고요, 하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각각 들어가는, 흔히 말하면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락이 5개인 거예요. 상하에는 1편하고요, 2편으로, 그러니까 1권하고 2권으로 해야 돼요. 1권하고요, 2권으로 2개의 단락이 되어 있고요. 하권에는 3, 4,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하나, 둘, 셋, 넷, 다섯, 5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편은 뭐냐면 각각의 안에 들어가는 중심 제시어가 왕역이라고 해서 왕의 일대기와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기편이라 그래서 삼국유사, 그 호랑이가 곰하고 같이 쑥하고 마늘 먹고 인간이 되고 말고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에다가 5권 2책 9편이고요. 신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당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당군 신화를 쓰지 않았다가 틀린 답이에요. 4번에 이제 제왕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권하고 하권이 있는데, 상권이 중국의 역사가 서술이 되어 있고 하권이 우리나라 역사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왕후기는 아까 어느 시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충렬왕 13년. 네. 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이 제기된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바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수신은 내세, 죽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유교는 지금 현재의 세상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다음 세상보다 지금 현재를 챙기는 게 더 맞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죠. 성종 때. 자, 성종 때 그러면 업적을 찾으면요. 1번에 전시가 제도 마련은 경종입니다. 경종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바로 시정 전시가죠. 경종이고요. 2번에 구주 오석영 완비시킨 분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죠. 그리고 3번이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한 분이 성종이 맞고요. 4번에 후주에서 온 쌍기건의로 과거제 실시는 광종입니다. 고려 광종입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서 이렇게 이제 야마토 정권하고 아스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삼국시대는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내용인데,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일본과 이제 교류를 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고구려는 여러분, 일단 첫 번째가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이 담징 승려가 일본에 가서 호류사라는 절에 금당 벽화를 만들게 되죠. 여기는 호류사 절에 금당 벽화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구려에 그때 당시 해자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여러분 좀 많아요. 백제는 아직기, 왕인박사, 그리고 놀이, 사치계. 자, 아직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자를 전파시켜줬고요. 한자, 왕인박사는 천자문이고요. 놀이, 사치계는 불교와 불상을 전파시켜줍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제방 쌓는 기술하고요. 제방 쌓는 기술하고 그리고 배를 축조하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시켜 준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찾으면 3번에 놀이사치계는 신라가 아니라 백제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올바른 것은, 자, 가 같은 경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부산 외에 항구 2개를 더 개방을 한다. 이 내용은 1876년에 체결이 되었던 우리가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가 되는 거죠. 조일수호조규.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1883년에 지금 두 번째 문항에 보면 방공령 실시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883년에 했던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조일통상장정. 2차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76년하고 1883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제 찾으면 되겠죠. 특히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 수신사도 보내죠. 그 다음에 청나라에다가 영선사를 보내요. 그래서 영선사하고 조사 시찰단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별기군도 창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대 기구도 만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이. 2번에 우정국 개국 축하연의 정변을 일으켰다는 갑신정변이니까 1884년이고요. 3번에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거는 1871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1884년에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체결된 한성조약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고요. 자, 문제 12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올바른 것은,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부정선거를 추진을 했다.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4.19 혁명. 그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했고 이기붕 일가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살했다 그랬죠. 예, 이기붕 일가는 다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그 잠시 과도기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요. 허정이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허정의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뭐가 바뀌느냐? 우리나라 최초로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 그게 실시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양원제로 개편이 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정부가 바로 장면 내각, 나에 해당하는 장면 내각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실시가 바로 사이에 들어가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가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요? 독립협회죠. 그죠? 독립협회예요. 서재필하고 윤치호 등이 토론회하고 강연회를 했으며 헌이 6조를 채택을 했다.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럼 이제 독립협회 내용은 제가 여러분 독립협회는 뭐를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냐면, 독립협회는 자, 봉우리가 이렇게 2개가 딱 있어요. 봉우리 2개. 꼭지점마다 하나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민공동회. 특히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이 6조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회 설립이었던 중추원 관제를 선포를 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전령도 요구를 저지시켰던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그래서 독립협회는 제일 핵심이 여러분 요거 2개예요. 헌이 6조 중추원 관제 선포. 여기는 러시아의
전령도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가해 활동으로 옳은 거 하면은 여러분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다는 대표적인 이제 그 위정척사파 내용이고요. 3번에 청해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해 내정 간섭이 시작된 게 이제 이모군란하고 그리고 또 갑신정변 때도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거부하는 시위를 전개한 거는 보안회가 됩니다. 보안회. 자, 14번입니다. 다음 나열된 시기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역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죠. 광복을 하고 난 뒤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미국하고요, 영국하고 소련이 참여를 해서 3국 외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의 국가가 최소 5년간 뭐 한다? 신탁 통치한다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탁 통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다 내용이 두 번째고요.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좌익하고요, 우익의 입장 차이가 나오죠. 좌익과 우익이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랬어요? 찬성했다 그랬어요? 둘 다 반대를 하죠. 뭐 때문에? 신탁 통치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다가 바뀌죠. 좌익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좌익은 찬성으로 바뀌어요. 찬성으로 바뀌고 우익은 계속 반대로 갑니다. 좌익 세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회주의 세력이고요. 우익 세력은 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여기 있는 좌익 세력이 처음에 둘 다 반대를 했을 때는 신탁통치,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 35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또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신탁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둘 다 반대를 했는데 이 좌익 세력에서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의 내용을 보고 이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좌익 세력이.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46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 자격을 놓고 우익과 좌익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결렬이 되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찬성을 하니까 좌익 세력만 참여를 시키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세력만 참여를 시키자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다 참여를 시키자.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여시키자. 이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참여 자격을 놓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 결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난 뒤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흔히 말하면 좌익과 우익이 서로 찬성이야 반대야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해버려요. 이승만. 무슨 발언이냐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이것 때문에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가 한쪽을 딱 봤더니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 탁 얘기를 하니까 좌익과 우익이 어떡합니까? 야, 니랑 내랑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서 세력을 같이 좌우 합작을 해서 이런 정읍 발언이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성공을 할까요? 실패할까요?
역시 사상적인 대립이 너무 커서 실패를 하고 만다라는 거. 이때 당시 좌익의 세력은 여운형, 우익의 세력이 김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47년에 2차 미소공의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제 이때는 냉전 심화로 역시 결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엔 연합에다가 이 의견을 상정을 하죠.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더니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라고 나와요. 인구 비례 총선거. 근데 누가 반대를 한다고요? 북한이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유엔 소총회에서 이 의견을 올렸더니 이제 이때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아니지.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48년 5월 10일 날 남한의 총선거가 개최가 되는데 이 남한 총선거를 앞두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5.10 총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반대했던 대표적인 분이 김구가 있죠. 김구. 그래서 김구가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대표적인 반대 현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 14번을 보시면 옳지 않은 거가 이번에 남북 협상을 시도를 한 게 아니죠.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좌우 합작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어디 갔노? 정읍 발언 다음에 네, 좌우 합작 가야 되고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유엔 연합의 의견을 상정한 거.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2번은 유엔 소총회 앞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세 개 들어가야 돼요. 2번에는 좌우 합작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유엔 연합 의견 상정한 거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엔 소총회 이후니까 5.10 남한의 총선거가 들어가야 되던지 아니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남북 협상하고 제주 4.3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제 2번에 남북 협상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남북 협상은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남북 협상은. 자, 문제 15번입니다. 사료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백정 출신들이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을 받다 보니까 네, 공평,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라 라는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1번이고요. 문제 16번입니다. 16번이 정말 여러분 진짜 1935년에 등장했던 어마무시한 이제 단체가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단체. 이게 굉장히 이제 내용이 긴데요. 집중을 하셔서 한 번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5년에 만들어지는 네,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네, 만들어지는 민족혁명당인데 이 민족혁명당의 성격은 좌우 합작 성격입니다. 좌우 합작. 대표적으로 이제 우익 세력이 누가 있냐면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열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알파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6번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1935년 민족 유일당의 건설을 목표로 한국 독립당. 그러면 신한 독립당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플러스 알파에 들어간다고요. 신한 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나와 있고요. 대한독립당도 역시 여기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열단 이렇게 이제 모여서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창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조선혁명당하고 한국독립당은 성격이 우익 성격이에요.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의열단하고 또 다른 이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개최되었던 이 민족혁명당이 점점점 의열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탈당을 합니다. 여기가 탈당을 해요. 탈당을 해서 누구랑 합쳐지느냐? 김구가 만들었던 한국 국민당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등장하는 단체가 한국 광복 운동 연합회,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단체 연합회.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요 탈당하고 나서 이 의열단 중심으로 갔던 이 민족혁명당은 조선, 다시 조금 더 위에,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이 한 번 더 개칭이 되는 거죠. 바뀌어요, 이름이. 자,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여기 있는 민족주의 계열과 한 번 더 합쳐보려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로 다시 한 번 더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935년 결성된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의 성격을 가진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져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으나 성향이 사회주의 계열, 즉 의열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계열이 탈당을 하죠. 탈당을 해서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하고 합쳐져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의열단 중심으로 나왔던 단체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한번 바꿨다가 또 한 번 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하고 요 두 개가 좌우 합작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좌우 합작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 실패를 역시 하고 말아요. 처음에 했던 것도 실패, 여기도 또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여기는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는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한국광복,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선민족.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김원봉이가 뭘 조직을 하냐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에 있는 유일한 한국 군대란 말이죠. 중국 관대에 만들었던 최초의 한국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에 문제에 보면 문제 16번 보세요. 두 번째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은 기타 단체들과 연합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이걸 이제 결성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하고 1938년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면 3번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 최초 한인 군사 조직이다. 그게 3번이 그래서 답인 거죠. 3번이. 1번 같은 경우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선전포고를 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한국광복군이고요. 이번에 조소왕의 건국강령이 발표된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실패를 하자 여기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해산이 되었고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름만 똑같은, 여기는 이름만 똑같은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국독립당이 김구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약간 여당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건국강령이 발표가 됐다. 그래서 2번이 조소왕의 건국강령이 발표된 거는 한국독립당이고요. 4번에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거는 바로 김구가 만들었던 단체가 되겠죠. 김구가 만들었던.
자, 17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자, 지금 그 사료의 제일 핵심이 맨 마지막입니다. 4.13 폭거가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4.13 폭거가 뭐냐면 여러분, 4.13 호헌조치죠. 호헌조치. 4.13 호헌조치.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1987이라는 최근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1987년. 네. 이때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제일 그 핵심 단어 있잖아요.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 그 누구예요? 바로 박종철 열사잖아요. 이 박종철 열사가 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그 뭐였죠? 대공 뭐 안실이라 그랬나? 하여튼 이제 거기에 붙들려 가서 굉장히 이제 물고문을 심하게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심하게 가혹한 행위를 없다. 책상을 탁 쳤더니 너무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금 장정한 학생들에게 아무리 물론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겁이 날지언정 책상을 탁 쳤는데 어떻게 억 하고 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에 시위가 계속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더더더 확산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가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죠. 이게 뭐냐면 4월 13일 날 보호한다. 헌법을 직선제를 요구하라. 나는 헌법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안 바꾼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4.13 호헌 조치가 나오자 6월 항쟁이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물론 뭐 그 뒤에 뭐 이한열 열사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6.29 선언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요구했던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 우리는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한 번만 뽑겠다라는 네, 이런 6.29 선언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선제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18번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살이 썩으면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 했으니까 옥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부족장에 가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는 고구려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면 1번 보세요. 왕은 없고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에다 실었다. 사만입니다. 사만. 그 다음에 2번에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된 재정 분리 역시 사만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서옥제라는 사회 풍습은 고구려고요. 그리고 4번에 12월의 영고 부여였습니다. 부여.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고요. 자, 19번에 1921년 초에 안창호와 이동희가 임시정부를 떠나고 자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외교적으로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1923년에 임시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개조를 해서 새롭게 가자라고 하는 개조파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고요. 아니다. 개조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창조파가 있죠.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이렇게 해서 개최가 된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국민대표회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923년.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1번이 되겠죠. 네, 개조파하고 창조파가 맞선 회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숙종 때, 네, 일본 어부들이 동네 어민 안용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숙종과 관련된 이제 시기에 나타났던 일을 찾으면 되는데 1번에 숙종 때 청과 조선의 국경선을 나타낸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다. 맞죠? 그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특히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보면 조선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문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조선의 입장은 토문강은 숭화강의 한 지류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숭화강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가 백두산이 있어요. 백두산 전개비에 보면 조선의 영토는 여기에 보면 숭화강이라고 강이 하나 있는데, 숭화강 또는 뭐 송화강, 근데 이 숭화강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류 하나를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걸 토문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용토는 토문강을 경계로, 그리고 이쪽 반대쪽 압록강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는 여기가 누구의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조선 측 입장이고, 중국 측 입장은 토문강은 여기 있는 송화강의 한 가지 지류가 아니라 토문강은 여기 있는 두만강이다라는 거죠. 중국의 주장은. 그럼 중국 측 주장대로 하면은 지금의 한반도 영토가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주장으로 하면 여기 있는 이 간도 땅은 우리의 주장으로 하면 이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 분쟁을 했는데 1909년에 일본이 1905년 일산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뒤에 일본이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요. 일본이 여기 있는 안봉선이라는 철도 부서권을 갖고 가는 대신에 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간도 땅이 중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토 분쟁을 이제 이 간도 땅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외교권이 뺏겼을 때 우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조약이다. 그래서 간도 협약은 무효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백두산 정개비는 숙종 때 만들어진 게 맞아요. 이번에 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독도까지 명시했다. 요거는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칙령제 41호라 그래서 고종이고요. 3번에 홍경래의 난은 언제 일어나죠? 조선의 순조 때입니다. 순조. 그리고 4번에 네, 풍융에 관계없이 일결달 쌀 4두에서 6두 인조 때 영정법. 네. 자, 요렇게 해서 이 지금 소방직 한국사 보건 문제는 완벽한 기출 문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거를 참고해서 복원을 시켰던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응시했던 학생들의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가까운 그때 당시에 기출되었던 문제에 가깝게 유형이 지금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네, 이 복원 문제를 보시고 소방직 한국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구나 하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방직 한국사 기출문제, 네, 복원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